안녕하십니까. 자산배분 투자인 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일드 2022년 9월 2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해드리고 같은 날 나온 고용보고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숨은 함의가 있는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요. 소시아제너럴의 사바드라, 그 다음에 피짐의 채권 헤드시죠. 로버트 팁, 그 다음에 일본은행인 MUFG의 매크로 전략의 조지 컨캡스 나오셨습니다. 최종 질문 세 가지였는데요. 결국에 연준이 9월 달에 75pp를 인상할 것이냐, 50pp를 인상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은 75pp, 로버트 팁만 50pp로 가는 게 맞다. 지나치게 우리가 빨리 가다가는 이전에 75pp를 확 올라간 게 지금 주택시장이나 아니면은 또 신규 주택시장 그리고 재고 주택시장 등등을 봤을 때 금리가 가격이 굉장히 급하게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좀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언급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ECB 유럽중앙은행의 다음 주 목요일날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75pp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먼저 인하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조지 컨캡스 빼고는 다 유럽중앙은행이 얼마 못 올리고 먼저 내릴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 5가지를 좀 나열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고용보고서의 그런 해석과 그런 해석을 바탕으로 한 연준의 그런 정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팁이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연준이 과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빠른 속도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은 주택시장 그리고 경제 전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제라고 할까요? 이번 주요 주제는 결국에는 QT의 영향인데요. QT의 영향인데 사바드라가 자세하게 이제 QT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고통의 환경을 갖다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스프롬에서 또 수리한다는 명목하에 가스를 또 닫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의 통화가 지금 절하되고 가치가 절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하는 그런 유럽의 국채 상황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요한 투자자인 일본 투자자들이 이러한 선진국 자산에 투자하기가 힘든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요 마지막 언급은 사바드라가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매수하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달러는 워낙 비싸서 나중에 환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꺼려지고요. 미국의 국채는. 그리고 유로본드는 반대로 굉장히 아직도 비교하자면은 그만큼 이자를 많이 주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시티은행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쇳불도 당김에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보고서 나온 것은 고용보고서가 아직도 우리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기 때문에 75pp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QT의 영향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QT 즉 자산 축소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것, 즉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 누가 사줄 것이냐. 결국 지금 현재는 연준이 매수자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QT라는 것이 꼭 양적 완화의 반대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QT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산 축소의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금리가 확 튀는 것, 장기 금리가 확 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그런 유동성이 사실은 코로나가 막 발발한 2020년 3월의 유동성과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곰곰이 왜 quantitative easing, 즉 양적 완화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채의 유동성 때문에 생긴 거고 지금 현재
2 trillion 달러, 즉 2조 달러가 넘는 지금 돈이 overnight RRP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overnight reverse repo, 요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단기 유동성 공급 시장인데요. 즉 예를 들자면 JP모건이 뭐 법인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법인세를 낼 만한 돈을 다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절대 않죠.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고 채권으로 보유하고 단기채, 초단기채, 뭐 중기채 이렇게 국채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채권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상대방에서 사주고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말라있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판다 그러는데 사줄 사람이 부족해서 9만 원에 그런 현금밖에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시장에 굉장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금을 낸다는 명목한데요. 그런 걸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유동성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시장인데요. 이 시장이 2 trillion 달러고 지금 현재 이제 9월부터는 MBS 포함이지만 월별로 95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면 약 100 빌리언 달러니까 그게 10개월 혹은 1년 동안 진행이 되면 이 2 trillion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9월 1년이 지나면은 이 overnight RRP의 유동성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자에는 2019년 9월에 갑자기 리포 금리가 이건 역자주 제 생각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 1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다시 유동성을 상당한 규모로 공급했고 그 시점이 바로 2018년도부터 초부터 시작된 미국의 첫 번째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 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바주아는 이제 현재 이전 고금리로 이제 내년도에 유지한다는 이런 언급을 했고 실제로 그게 시장 금리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얼만큼 지속되고 어느 정도 내년도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결국에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로 얼마 정도로 버틸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힘들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팁이 부동산 시장,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택의 그런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가격도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lack of liquidity,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그런 징표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굉장히 좀 우량한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 간의 그런 채권 간의 그런 증권 간의 가격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매도호가, 매수호가의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채가 아닌 자산의 그런 취약성이, 유동성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축적으로 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걸 막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 유럽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스 가격이 너무 높고, 그래서 사바드라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드 하면 독일 국채죠. 독일 국채와 이태리 국채의 이제 스프레드가 300bp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국채가 이제 이자율이 이태리 국채의 이자율입니다. BTP yield가 이제 4%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하고 독일 국채 사이에 그런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유럽의 올해 하반기까지의 그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경로는 75bp, 50bp, 25bp 요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유럽이 진퇴양난이다. 이거를 이제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사회자가 이제 영국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길트가 약간 더 내려보겠습니다. 길트가 이만큼 영국 채권이 이만큼 갑자기 한 달 만에 지금 거의 100bp 가까이 이거 10년물인데요. 이렇게 이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가, 스털링이죠. 파운드화도 같이 떨어지고, 영국 국채도 같이 떨어지고, 이런, 영국의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원인으로, 아무튼 가장 어려운 시장이다. 참 거래하고,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애둘러 하셨는데요. 결국에, 영국이 유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브렉시트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함께 혼재돼서 변동성과 그 다음에 유동성의 축소를 지금 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고용보고서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보고서 이제 전 항목을 다 이제 봤는데요. 표로 나온 것들은요. 상당히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 고용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쇼의 이제 초반에도 골디락스한 그런 면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률은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시장에 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영구 실업자로 분류돼서 소위 얘기해서 실업률의 분모에 없었던 사람들이 실업률의 분모에 포함되는 그런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돈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제 일하러 나오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제 채용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 실제로 또 고용이 늘기도 하고요. 인력풀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은 이제 5.2%였는데 월별로는 0.3%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볼 것은 교육 및 의료 분야의 고용 회복이 강력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의 의사들, 내과 의사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 표들을 갖다가 쭉 돌아가면서 좀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언급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걸 보여드릴까 했는데요. 이게 표로 돼 있고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고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갖다가 고정 댓글이나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분야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동안에는 의료 분야에서 수요는 있었는데 그만큼 못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목요일날 연설을 하셨다시피 그만큼 팬데믹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이제 COVID-19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다양한 의료 분야의 그런 서비스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무할 것은 레저 분야, hospitality라고 하죠. 레저 분야, leisure and hospitality 분야의 그런 고용 증가가 굉장히 좀 많다가 최근에는 증가폭이 확 줄었습니다. 아직도 2020년 2월에 그 전고점은 7% 정도 미달하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만큼 관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건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분야의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IT 분야는 아직도 월별로 1%씩 임금 상승률이 되는데요. 약간 평균보단 크지만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분야에 일하신 분들도 소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이제 여름 이제 휴가 시즌에 8월 달에 또 그랬다는 거면 이 분야에서 좀 꺾이기 시작하면은 임금 상승률은 더 둔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표들을 보면 주당 근무 시간, 전체적인 근무 시간 aggregate이라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투입한 노동력 시간을 다 합친 건데요. 이것들이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인력 부족을 겪었던 것들은 이제 좀 줄어들면서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의 효과가 경제의 그런 밸런스를 갖는 방향으로 지금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IT 분야에서의 임금 상승률이 월별로 1%씩 이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임금을 많이 줘야지 채용이 되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레저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왜냐면은 8월달이 되게 중요한 게 8월달이면 이제 9월달로 넘어가게 되고 레저 분야의 수요가 인력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로 이제 곧 진입을 하고 또 이 분야가 아직까지 전고점 미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야의
임금 상승이 굉장히 높았고 이렇다 그러면 인력이 너무 부족해. 더 채용해야 돼. 그 다음에 수요도 탄탄해. 이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게 아니라는 게 좀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임금 지출, 애그리거트하게, 그러니까 다 합산해서 그 달에, 그 주에 이 분야에 이만큼의 비용이 급여가 나간 걸 다 합친 건데요. 급여를 합친 부분이 가장 많이 지출이 되는 분야, 또 늘어나는 분야를 보면 아직도 IT 분야의 급여의 증가폭이나 아니면 총체적인 휴먼 리소스에 투자하는 게 IT 분야하고 자원개발, 마이닝, 로깅 이런 데에 이제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생산 시간을 다 합쳐보거든요. 생산 시간이 증가한 걸 보면 또 자원 채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기름에 대만 오일만 드릴링해서 뽑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 내에서 환경 규제를 좀 지키면서도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히토류나 아니면은 전기차 생산하기 위한 필수 광물들을 미국 내에서도 이제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야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 노동 시간이 또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볼 것은 미국의 이제 자원개발업 그리고 유틸리티 분야는 이 산업 분석표를 보게 되면은 산업 분류표를 보게 되면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전력망 이 부분에 모두 상당히 많은 포션이 들어간대요. 비중이 들어간데 이 부분하고 또 건설업 이런 부분의 임금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 레저 분야 또 서비스 분야의 임금 자체 절대적 임금 차이도 거의 2배 가까이 나고요. 2배 이상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도 높지가 못합니다. 이런 레저 분야가.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반적인 고용의 현황을 봤을 때 흑인들하고 고교 이하 교육 집단에서 처음으로 절대적 고용량 자체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만큼 고용률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만큼 아무튼 연준 의장도 얘기했죠. 사회적인 약자 부분에서 확실히 이럴 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여기서 먼저 고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조금씩 이제 처음 발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번 고용 보고서는 상당히 골디락스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전 고용 보고서에 비해서 처음으로 감속이 이루어진 인력 시장의 타이트한 그런 상황에 감속이 최초로 이루어진 그런 고용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자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만약에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투자할 만한 것은 러셀 2000, 즉 미국의 메인 스트리트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의 고금리 상태에서 미국의 그런 산업이 균형점을 찾으면서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거죠. 그러나 연준이 여기서 물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가자 해서 경기 침체까지 좀 오버해서 가고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쟁에서 그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꾸 유도해서 상품 재화나 아니면은 이런 가격을 갖다가 밀어 올리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어떤 마찰이 더 심해져서 확실하게 연준이 그래? 그럼 우리도 수요를 확 뺄 수밖에 없어 라는 지금의 어떤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의 장기채가 또 어느 순간에는 다시 또 투자할 만한 자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시했던 것처럼 이런
공격적인 자산하고 또 미국의 그런 안전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